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유익한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인사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채팅창으로 질문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유익한 강연 진행해 주실 대구가톨릭대학교 서동만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서동만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이전에 강연들을 조금 보면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과학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학생들 입장에서 좀 편하게 소프트웨어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간중간 저희 학교에서 연구한 사례들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유명 기업이나 다양한 회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기대해 보면서 교수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소프트웨어로 알아보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장 서동만 교수입니다. 네, 먼저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PC 상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소프트웨어는 실제로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선수를 설명을 할 때, 이 선수는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는 좋지 않다. 혹은 소프트웨어는 좋은데 하드웨어가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의미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만질 수 없지만 그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그 어떠한 로직이나 어떠한 순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면 많이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타 등등의 이러한 기기에서 동작하는 어떠한 논리적인 흐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앱, 프로그램, 순서 이런 것들이 모두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컴퓨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컴퓨터는 우리 일상 속에 아주 다양하게 녹아들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랩탑, PC 이런 것들도 컴퓨터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TV 혹은 버스를 탈 때 버스 카드를 대는 작은 장치, 혹은 보일러를 조절하는,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기, 이런 것들도 다 초소형 컴퓨터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기기들 속에 우리가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명령들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어려운 거 아닌가요? 혹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컴퓨터한테 너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줬으면 해 라는 일련의 순서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부탁을 할 때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저장하고 화면에 출력하고 소리를 켜줘, 이런 일련의 순서들을 정직하게 나열하기만 하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퀴즈 한 가지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는 버튼 3개와 전구 3개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구는 2층에 있고 1층에는 스위치가 3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2층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리고 스위치는 무한정 여러분들이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스위치가 어떤 전구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우리가 어떤 전구와 어떤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방법들 모두 정답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어떠한 말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한테 전달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타당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듯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스위치를 오랫동안 켜놓고 그 다음에 A를 끄고 B를 킨 다음에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보는 거죠. 그러면 현재 불이 켜져 있는 전구는 B 스위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손으로 만졌을 때 차가운 것은 C 스위치, 따뜻한 것은 A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하면 버튼 하나와, 즉 스위치 하나와 전구 하나를 더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알고리즘이 생각이 나시나요? 자,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스위치를 켜놓고 한 30분, 1시간 정도 대기를 하다가 두 개를 모두 끄고 그 다음에 하나만 끄고 그 다음에 하나를 다시 새로운 스위치 하나를 킨 다음에 올라가 보는 거죠. 그럼 불이 켜져 있는 두 개 중에 더 뜨거운 것이 기존에 껐던 그 스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뜨거운 애 하나를 찾아서 불이 꺼져 있는 애가 방금 전에 껐던 스위치, 그리고 차갑고 꺼져 있는 스위치는 한 번도 켜지 않은 스위치, 이런 거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해결 방법을 찾았다면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산업혁명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산업혁명은 우리의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준을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으로 레볼루션, 즉 혁명에 이르는 아주 엄청난 상황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산업혁명은 총 4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4차 산업혁명이 현재 이 시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산업혁명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증기기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가축의 힘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처리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증기기관차를 이용을 해서 멀리까지 수송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수공업이라고 하는 가내 수공업이라고 하는 다양한 생산체제가 공장 생산체제로 변화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도로나 운하의 건설, 철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설치가 되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한 시기를 지나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2차 산업혁명을 맞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때의 핵심 기술은 바로 전기였습니다. 전기가 발명이 되고 백열전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전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기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되기 시작하고 밤에도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겠죠. 이와 더불어 전기의 발달로 우리는 전화라는 엄청난 발명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신이 가능해지고 편지를 써서 며칠씩 걸리던 것뿐만 아니라 파바를 보낸다거나 물건을 보낸다거나 하는 통신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현장에서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3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인터넷입니다. 자,
단순한 전화, 뭐 이런 연결이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하나로 연결이 돼서 다양한 정보들이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정보들이 하나의 풀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원하는 때에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도 발달을 하고요. 컴퓨터도 발달을 하고 생산 자동화를 통해서 더 많은 제품들을 더 값싸고 더 질 좋게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컴퓨터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발전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터넷의 발달로 엄청나게 쌓인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 정보들을 영리하게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수많은 정보들을 사람이 학습하고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즉 컴퓨터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무언가를 결정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제3차 산업혁명, 이걸 다른 말로 제1차 정보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정보혁명에 인공지능을 더하고 빅데이터 기술과 다양한 지능과 정보들을 융합한 지능정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2차 정보혁명의 시대로 우리는 발돋움하게 됩니다. 자, 제3차 산업혁명부터 제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통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즉 인류 역사상 한 1800년 혹은 몇천 년 동안 없었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100년에서 150년 후쯤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5, 60년 후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불과 30년 정도 만에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실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혹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제품들 혹은 서비스들 분야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인터넷, 전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소통 혹은 연결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connectivity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communication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네, 과거에는 우편물을 통해서 혹은 파바를 띄우거나 여기 보이시는 파바를 띄우거나 아니면 그냥 전화를 사용을 하거나 뭐 그냥 스마트폰에 텍스트를 이용하거나 카톡을 사용을 하거나 뭐 이런 통신 수단들을 이용을 했죠.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마 틱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컨텐츠들을 활용을 해서 많은 대중들과 소통을 하기도 할 거고요. 아마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카톡과 함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서 많은 상황들이 좀 변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정보기술을 이용을 해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뭐 세계 정상들이 컴퓨터 화면 앞에서 모여서 세계적인 이슈들을 논의하는 장면들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한 우리의 소통은 점차 그 범위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소통 기술들은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실 텐데요. 지금 현재의 연결보다 더 높은 상황으로 모든 기기들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상상만으로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마 이 미래 사회에서는 구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뭐 화상회의 시스템, 줌과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다 소프트웨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토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지능화예요. 자, 과거라고 해봤자 불과 한 20년,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혹은 기계가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LG죠. 금성에서 만든 인공지능 기술, 퍼지 기술, 뭐 카오스 세탁기, 퍼지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단순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세탁물들을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이 세탁기가 그냥 세탁물의 무게를 측정해서 세탁물이 이 정도 되겠으니까 물을 이 정도로 맞춰야지 이 정도만 판단을 하고 세탁기를 돌려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정주부들한테 엄청난 박수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지금은 그 기술들이 점차 발달을 해서 LG에서는 싱큐, 그 다음에 뭐 삼성에서는 스마트 싱스, 혹은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사용한다면 시리, 뭐 삼성 가전제품을 생각한다면 뭐 빅스비, 안드로이드 폰은 뭐 구글 AI, 뭐 기타 등등의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세팅하지 않아도 아침에 루틴만 설정을 해놓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세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화요일에는 항상 이런 것들을 하더라 라는 것들을 인지해서 자동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동작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TV를 볼 때에도 리모컨을 조절하지 않고 단지 음성만으로 뭐 지니야 몇 번 틀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TV가 다 알아듣고 해당 채널을 변경을 해주거나 소리를 낮춰주거나 높여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불과 몇 년 전에 갑자기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알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세돌 구단을 바둑으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절대로 컴퓨터는 바둑에서만큼은 사람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세돌 구단이 한 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게 됩니다. 이것도 컴퓨터의 지능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또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전 세계 1등인 커제 구단과의 대결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에는 알파고 제로가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인공지능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의료 분야에서는 IBM 왓슨 포 온콜로지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스템들을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지능화 시스템들이 사람과 범용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더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분야에서만 컴퓨터가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빠르면 2035년쯤이면 컴퓨터의 일반적인 지능이 사람의 지능과 유사해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단 조금 더 걸렸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역시 소프트웨어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IBM 왓슨 포 온콜로지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암 치료에서 현재 의사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 이런 의료 시스템들은 의사가 왕진을 한다거나 단순히 청진기만을 이용을 해서 청각과 촉진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진료를 했다면, 지금은 정말 다양한 시스템들이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나 MRI나 CT를 찍으면 그 해당 사진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혹은 다빈치라고 하는 수술 로봇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사람의 내부에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혹은 컴패니언 로봇이라고 해서 요양을 하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케어를 돕는 그러한 로봇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을 모두 분석해낸
개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의 의료 생활도 엄청나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래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의료 시스템을 변경하게 될까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약을 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는 이러한 일상적인 외래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실 텐데요. 추측컨대 아마도 미래에는 그냥 가정 내에서 손만 기계에다 얹어놓고 해당 정보들을 모두 측정해서 의사에게 전달이 되고, 의사는 원격지에서 필요한 약들을 다 처방전을 내리고 자동으로 드론을 통해서 해당 약이 댁내로 배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상하시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미래의 의료 시스템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또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과거의 주방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불편해 보였죠? 네. 부뚜막도 있고 뭐 가스레인지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삶보다 지금의 삶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다양한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사용자를 많이 돕고 있죠. 최근에 뭐 인덕션 선전 같은 것을 광고들을 보시면 자동으로 물이 끓어 넘치면 온도를 줄여주기도 하고,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요리가 다 익으면 자동으로 인덕션을 꺼주기도 하고, 뭐 이러한 광고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삶을 조금씩 편리하게 바꿔나가고 있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기술들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인천공항에 있는 안내 로봇이에요. 그럼 관광객들이 굳이 힘들게 뭐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 로봇한테 질문을 하면 로봇이 해당 장소로 안내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을 해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발로 보이세요? 그냥 평범한 아디다스 운동화로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아디다스에서 개발 중인 4D 운동화입니다. 그래서 4D, 3D 프린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는 4D 프린터로 만든 운동화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3D에 차원 하나를 더 더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바로 그 차원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그 사용자에 적응해서 신발이 변화하는, 이 아래에 있는 자동차들도 4D 자동차입니다. 4D 프린터로 만들어진 자동차, 컨셉트카인데요. 이 역시도 색깔에서부터 운전, 자동차의 형태, 자동차의 성능 등이 사용자에 맞추어서 변화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아직까지는 컨셉으로만 존재를 하지만 조만간 우리 생활에는 이러한 제품들이 조금 더 많이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조금의 불편함이라도 느낀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움으로써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아마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제가 속한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는 프로젝트를 대구광역시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깐 그 과정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술을 이용해서 성내 이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게 해당 사업의 진행 목적입니다. 스마트 쉘터는 미세먼지, 폭염, 혹한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안전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가로등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위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모듈을 탑재를 해서 스마트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통 좋아하고 조사하는 거 좋아하고 동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기도 하고 나의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관심이 많이 가고 시민들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좀 더 나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응원을 잘하고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조사할 때 저희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꼈던 거는 담배꽁초였어요. 공기가 청정되고 청정 살균 시스템이 들어가는 가장 좋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거주민들이 설치되는 곳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경상 가면병원 안에서 축제가 많았는데 이제 스마트 가로등 기능을 활용한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그러한 추가적인 기능을 덧붙이게 되면 하나 설치할 거 두 개, 세 개 설치가 안 되겠느냐. 이런 취미 활동에 음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코멘트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도시재생 연계 리빙랩이라는 사업이고요. 네, 대구광역시 성내 이동에 있는 낙후된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다양한 것들의 의견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초쯤에는 해당 지역에 곧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네, 스마트 쉘터와 스마트 가로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시될 예정이니까요. 나중에 한번 성내 이동에 방문을 하시면 해당 건축물과 해당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이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제 교통과 이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교통은 마차를 이용한다거나 뛰어갔다거나 말을 탄다거나 자동차를 탄다거나 했죠. 지금 요즘 여러분들 최신 자동차들을 보면 기능이 어떤가요? 네,
차선을 스스로 지키면서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도 하고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들을 이용을 하면은 정말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시대에도 왔고요. 네, 많은 곳에서 일부 시범 단지이긴 하지만 일부 시범 단지 내에서 사람이 전혀 배제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드론 택시 시범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운영을 하기도 하고 있죠. 현재 교통들이 조금 더 많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자동차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수집하고 그 수집된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저기에 장애물이 있는지, 앞에 차가 있는지, 보행자는 없는지, 도로 상황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판단을 하게 되고요.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가 이동하는 모든 도로들을 관리하는 것도 점차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점차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교통신호 체계라든가 도로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적인 지능을 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서로의 정보들을 교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최적화된 교통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도로상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도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교통 인프라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존재하는 다양한 포트홀들이나 크랙들, 그러니까 도로가 파손이 돼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이러한 도로 시설물들을 보수할 수 있을까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원활하지가 않네요. 뭐가 잘못됐는지. 자, 그러면 예술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과거에는 이러한 예술들이 사람의 전유물로 여겨졌어요. 음악을 작곡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시를 쓴다거나 또는 조금은 다른 분야지만 기사를 작성한다거나 아까 아나운서 분도 계셨지만 사람만이 이런 뉴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작년쯤인가 AI가 작곡한 곡이 차트에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사람의 도움 없이 AI가 요즘의 트렌드와 곡들을 분석해서 이런 곡들이 인기를 끌 거야 라고 하고 음원을 발표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30위권 정도까지는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죠? 현재 이 시점의 그림도. 이 그림은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다 공부를 해서 스스로 새로운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화법들을 모두 다 공부를 해서 스스로 이러한 그림들을 창작을 해내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딥페이크라고 해서 사람을 흉내내는 그러한 다양한 영상들이 유튜브 상에서도 많이 제공이 되기도 하고 가상인간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가장 유명한 가상인간이 로지라고 하는 인물이죠. CF에서도 여러분들이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인물들마저도 우리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기술로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점차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이러한 것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저도 함부로 생각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더 발전을 하고 인간의 영역을 얼마나 더 침범할 것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래를 소프트웨어를 배움으로써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상업이에요.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들고 다녔어요.
뭐 아주 먼 옛날에는 엽전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동전들을 들고 다니기도 했고요. 열심히 가서 쇼핑을 하고 쇼핑백들을 양손에 가득 들고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흥정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쇼핑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배달의 민족, 요기요, 혹은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뭐 이런 서비스들이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으로 원하는 제품들을 여러분들 집 앞에서 받아볼 수 있고, 결제도 간단하게 등록단 결제 수단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제품들을 입어보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신발을 신은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 모양일까? 신발을 바꿔보면서 내가 신은 신발의 모습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면서 이제 이 제품이 잘 어울리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네, 요 밑에 보는 거는 아마존 고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그냥 단순히 핸드폰 하나만 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쇼핑 리스트들을 그냥 바코드만 찍습니다. 이렇게 슈퍼마켓에 가서 혹은 마트에 가서, 그리고 나면 그냥 오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찍었던 그러한 바코드들의 상품들이 다 자동으로 모여서 여러분들 집 앞에 도착해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직은 베타 서비스로 한 개 매장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점차 이러한 서비스들도 활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업 서비스들은 미래에는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아마 생각만 해도 제품이 오고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슬슬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더 이상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잘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무한한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더 혁신적이고 더 편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우신다면 말이죠. 자, 그럼 비단 이런 것들은 첨단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농업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를 이용을 해서 뭐 밭을 개간하거나 뭐 트랙터를 이용을 하거나 하는 거에서 지금은 하우스 상에서 전자동으로, 농민은 그저 핸드폰에서 명령만 주고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농작물들이 재배되기도 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트랙터인데요. 자율주행 트랙터예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잡초도 뽑고 수확해야 되는 작물이 있으면 수확도 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동작하는 농기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요 부분에 있는 거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 간편하게 채소들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입니다. 한 요만한 사이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채소에 씨앗을 심어 놓고 전원만 켜주면, 그리고 어떤 채소류를 재배하고 싶다라고 입력만 해주면 자동으로 최적의 온도와 최적의 조명과 최적의 영양분을 공급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채소들을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이미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아마 조만간 모든 가정 내에 채소를 재배해서 먹는 그러한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섣불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까지의 변화도 상당히 혁신적이었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역시 그 상황에도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발전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시스템은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거예요. 과거에 택배 한번 시키고 소포 한번 보내면 일주일 걸리기도 했었고 3일 걸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당일 배송 혹은 새벽 배송 이렇게 되겠죠. 아마 미래에는 드론, 자율주행 드론들을 통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물건들이 원하는 장소로 배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경제와 금융도 마찬가지겠죠. 전통적인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를 만들고 하던 것에서 뭐 토스라든가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 등
뭐 우리는 스마트폰 안에서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뭐 블록체인 기술들을 통해서 다양한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미래에는 스마트폰마저 필요 없는 그러한 금융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래의 금융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은가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광 문화 역시도 다양하게 변경이 되고 있죠. 네. 과거에는 깃발 하나 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관광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집 앞에서 다양한 관광 상품들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가서 고래를 보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혹은 체육관 강당에 모여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이는 이 영상 같은 경우에 그냥 체육관인데요. 이렇게 고래가 나오는 것을 보는, 이건 실제로 미국에서 초등학교 안에서 시연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홀로렌즈 2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더 새로운 믹스드 리얼리티, 즉 혼합 현실 서비스들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우리가 다양한 관광 상품들을 직접 가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세계는 점차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세상은 대한민국 혹은 세계 이렇게 되겠지만, 점차 지금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세상에서도 살고 계시죠. 가상세계라고 하는 곳에서,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곳, 혹은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작게는 게임 속에서 새로운 나의 부캐들을 키우는 노력들을 하고도 있을 텐데요. 점차 아마 미래에는 더 많은 종류의 세상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상에 여러 가지 캐릭터로 활동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다른 세상에서는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가 과거의 상황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을 이루어 왔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미래에는 어떻게 혁신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를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코딩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IT 리더들이 입을 모아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것. It's humbling and it's amazing. The programmers of tomorrow are the wizards of the future. You know, you're going to look like you have magic powers compared to everybody else. It's amazing. I think it's the closest thing we have to a superpower. 바로 코딩입니다. 코딩이란 일종의 언어 학습입니다. 코드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과 소통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이 영상은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코딩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영상이 좀 길어서 이런 영상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상에서 YTN 사이언스 채널을 검색하시면 이 영상을 풀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아마 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전공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속한 대구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구 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는 정원이 155명이나 되는 아주 큰 학부고요. 네, 정원이 학생이 한 926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는 학부입니다. 교원이 27명이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주소를 접속을 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부 영상을 보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4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한 5분, 6분 정도가 넘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자리로 모시고 저희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짚어주시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더 상상하는, 기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보시면서 인사도 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진짜 편리해지겠어요, 편리한 생활이 되겠네요 하는 채팅을 또 정은님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조은우님이 최근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아직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랑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할지가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어요. 우선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컴퓨터 속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동차를 타면 멀미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카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상현실 상에서 사람들도 멀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런데요. 그걸 우리는 VR식 혹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멀미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좀 다가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애 요소들을 모두 없애면서도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상 세계에서 구현이 가능할 때 아마 우리는 또 다른 메타버스의 세상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 조현우님은 그렇다면 점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통해 미래의 다양한 기기나 방식, 물건들이 생긴다고 해주셨는데 이런 미래의 다양한 물건들의 가장 큰 단점이나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은 없을지 궁금하시대요. 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과연 이러한 인공지능은 사람에게 안전한 것인가? 득이 될 것인가? 우선은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똑똑해졌는데 이제 지구에서 사람을 없애겠다라고 컴퓨터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영화에도 무수히 많은 그런 시나리오들이 나와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니아와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것들을 제정을 해서 인공지능이 가져야 되는 윤리 헌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컴퓨터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가 제1조 1항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정하면서 프로그래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인공지능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사람한테 항상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들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단점들은 점차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딜레마라고 하는 많이 좀 유명했던 건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 갑자기 어린이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을 죽일 것인가 운전자를 죽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답은 둘 다 살리는 거겠죠.
그게 그렇죠. 바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비슷한 질문을 주신 게 정은님께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줄이고 완벽해질 때까지는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벨 5까지 1, 2, 3, 4 이렇게 있고 현재 레벨 2에서 3 정도,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현재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5가 가장 완벽하다 이렇게 보는 단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10년 이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일부 빠르네요. 학자들은 5년 이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저는 조금 보수적이어서 한 20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드렸던 그러한 사고 이슈들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정화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법제도, 사회제도 같은 것들이 기술보다 상당히 보수적인 경우가 있어서 기술은 준비가 됐는데 사회제도나 법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은 5년, 조금 더 이제 안정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면 20년 이내에는 조금 완벽한 5단계에 가까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그렇군요. 그때 차를 다시 사면 되겠어요. 그때가 아마 구입 시기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의 모습을 대신하는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인공지능들이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뭐 곡을 AI가 썼는데 차트에 진입을 하고 아나운서도 AI 아나운서가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와중에 과학자가 보는 미래의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는 그게 또 좀 궁금해요. 이거는 저도 섣불리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제가 속해 있는 학교가 또 대구 카톨릭 대학교다 보니까 또 카톨릭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기술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노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결론을 내리기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 윤리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해당 소프트웨어들을 관리하고 조금 더 인간다움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과의 정을 나누고 소통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서로 돕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좀 고되고 생산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외주를 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AI라던가 로봇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이 된 상태인 거잖아요. 감정을 느끼는 로봇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올해 1월에 CES 쇼에서 나를 인식하는 로봇이라고 하는 게 선보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학계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자아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나와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나의 상황은 나의 감정이다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단순한 프로그래밍적으로는 그냥 기쁨, 슬픔 뭐 이렇게만 느끼게 되는 거 정도인데 아마도 완벽하게 사람의 감정을 학습하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최근 유명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있죠. 그 우영우 변호사가 아버지를 통해서 감정을 배웠던 그 과정 포스트잇에 화남 하면서 얼굴 사진들을 보고 감정을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학습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스스로 이제 느낀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화남, 뭐 이런 상황에서는 슬픔 이렇게 좀 프로그래밍이 되는 것까지는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인공지능이 만약에 예술작품이나 새로운 어떤 장치 등을 만든다면 그 지적재산권을 인공지능이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최근 한 달 전에 이슈가 있었는데요. 모 AI 회사에서 사진 콘테스트에 인공지능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사진을 출품해서 상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진을 만들어낸 건 그
대회 요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원하는 주제를 넣고 얘가 사진을 합성을 해서 제출을 한 거죠. 네. 사진인지 그림이었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네,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고요. 아마 그 AI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저작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소유권이 그 회사에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제 뭐 AI가 점점 더 발전하면 지금 실제로 강아지 로봇들도 애완 로봇들이 네네. 출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집에 하나씩 뭐 AI 기계들이 들어와 있을 것 같게 될 것 같아요. 보급이 되지 않을까. 이미 보급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청소기나 이런 것들. 네, 로봇 청소기도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고요. 네. 대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TV에 있는 셋탑박스, 보통 OTT라고 하는 네. 기가진이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애들. 누구야? 뭐 틀어줘 이렇게 네. 하잖아요. 걔네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사람의 언어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들을 보통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상황에 네. 맞춰서 무언가를 동작시켜주는 기능들을 이미 하고 있죠. 그렇죠. 이미 우리 실생활에 진짜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학생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요.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런 분야의 공부를 하려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많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학을 잘해야 되나, 영어를 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일의 순서를 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리고 혹은 내가 지금 밥을 먹을 건데 내가 밥을 먹는 과정을 잘 지켜본 다음에 내가 어떤 순서로 밥을 먹었는지를 차근차근 잘 글로 적을 수 있으면 그걸 그대로 컴퓨터한테 입력하면 컴퓨터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련의 순서들을 잘게 쪼개서 잘 정리할 수 있는, 즉 알고리즘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비교적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지 사람이 사람한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컴퓨터한테 이런 일을 하자라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즉 아무것도 모르는 컴퓨터한테 지금부터 너가 해야 하는 일은 이거야. 근데 이 일은 이렇게 이런 순서로 수행을 해야 되고 요 일은 요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을 타고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뭘 먹고 싶지? 라고 고민이 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음식을 골랐는지, 신발 2개 중에 어떤 신발을 사야 할지 고민을 할 때 내가 어떠한 근거에서 이 신발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려고 노력하면 아마 코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코딩이 뭐 굉장히 어렵거나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한번 적용을 먼저 해보면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너무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더 유익한 강연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가까워지세요. 다음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